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오늘 운영 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일단 개론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영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들을 일단 항상 이 교재를 보실 때는 기본서를 먼저 보고 빈칸들을 다 채우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인터럽트 방법, 뭐 단일 구조,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뒤쪽에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조각조각들을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를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의 교재를 봤더니 합격했더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기본서를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시험 볼 때 그 내용들을 얼마나 빠르게 끄집어내서 문제에 적용하고 푸느냐, 이게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 공부 시간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내 공부 시간이 확실하게 필요하고요. 내 공부 시간보다 학원 강의 보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서를 많이 보면 학원 강의, 세상 그 어떤 사람의 강의도 기본서를 많이 본 사람은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걸 일일이 필기할 필요도 없고, 기본서를 많이 본 사람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냥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기본서를 많이 보고 나면 학원 강의에서 하나 건지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내가 놓쳤던 거, 또는 내가 잘못 이해했던 거, 그런 거 건지는 거지. 학원 강의를 막 미친 듯이 필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시간에 기본서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인터럽트 방법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방법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컴고 때도 다 했습니다. 네, 컴고 때 컴고 교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컴고 교재 그림 8-9가 나온 중첩 레지스터 바로 위에 인터럽트의 형태 이래서 나왔는데,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 하드웨어는 두 개로 나누는데 외부 인터럽트가 있고 내부 인터럽트가 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명령어가 실행되죠. 명령어 실행 중 발생하는 것, 이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예요. 부드럽게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이 명령어가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것.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예를 들자면 프린트 F라든지 스캔 F라든지 이런 그런 명령들이 실행이 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커널 모드로 넘어갔다가 다시 유저 모드로 넘어와야 돼요. 네, 왔다 갔다 모드가 변경되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외부하고 내부가 있다고 그랬죠. 외부, 컴퓨터의 밖에서 벌어지는 거, 입출력 장치라든지 뭐 타이밍 장치, 전원 장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에게 전달되는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는 뭐예요? 불법적인 접근, 불법적인 명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의 내부에 오버플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0 나누기 0, 넘버 나누기 0,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보니까 시언어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if 조건, 그 다음에 뭐 and가 붙든지 or가 붙든지 이러고 조건. 자, 요런 명령어를 우리가 수행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뒷부분에 지금 요게 들어있어요. 자, 넘버 나누기 제로 이렇게 들어있다. 넘버 나누기 제로가 아니지. 어떤 수, 넘버 원 나누기 넘버 2가 있다. 자,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코딩을 그냥 짜면서 만약에 이렇게 짜면, 자, num1 나누기 num2. 자, 이렇게 짰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num2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0이 돼버리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인터럽트가 발생해요. 내부 인터럽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꺼져버립니다. 종료되죠. 그래서 예외 처리라는 걸 하죠. 예외 처리. 예외 처리. 뭐 자바에서는 이런 이제 트라이 캐치 이래가지고 캐치. 자, 트라이 캐치문으로 묶어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트라이 캐치로 묶어 놓죠. 자, 근데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넘버가 0이 아닌 것을 밀어 넣어 줍니다. 네. 이런 얘기는 제가 괜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뒷부분에 여기다가 num1 나누기 num2. 자, 이런 명령이 있다. 그리고 이것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 더 뭘 넣어주고 싶어요. 이러면 뭘 넣어줘요? num2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실제로 C 언어는 어떻게 실행하냐면 이게 단락회로라고 하죠. 단락평가. 자, and로 묶여 있는 조건은 얘도 true이고 얘도 true일 때만 true가 되죠. 그렇죠? 하나라도 false이면 뒷부분을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and로 묶여 있다. 네, 이렇게 and로 묶여 있다. 근데 제일 앞에 게 false예요. 그리고 얘가 true예요. 그러면 앞에가 false가 났으면 여기 뒤에가 100개 있어도 비교할 필요가 없죠. 네. 앞에서 비교하고 끝나잖아요. 폴스네? 뒤에 거 비교 하나 많아. 그래서 뒤에 걸 아싸리 실행을 안 합니다. 이 뒤에를. 네, 이게 단락평가라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이런 문장처럼 써놓으면, 만약에 num2가 0이라면, 2가 만약에 0이면, 여기가 폴스가 되겠죠? 그럼 뒤에를 실행하지 않죠.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다음에 혹시나 자료 구조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5어로 묶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5어로 묶여 있을 때도 5어로 묶여 있어요. 5어로 묶여 있으면 하나라도 1이면 하나라도 true면 전체가 true가 되죠. 자, 얘 false고 얘 true고 얘 true고 얘 true예요. 자, 그러면 C 언어는 실제로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뒤에 만약에 C++ 이런 명령어가 있더라도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네.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고 여기까지 했어. true가 있네? 뒤에 거 다 false더라도 전체 결과는 true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평가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CPU와 우리가 요런 애들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그러죠. 자원.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와 이 모든 것들을 자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CPU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CPU의 유틸라이제이션, 네, 뭐라 그래야 돼? 생각이 안 나네요. 자, CPU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효과적으로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스케줄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운영체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죠. 자, 그다음에 컴퓨터를 우리가 구분할 때 이 처리기, 이 처리기가 CPU예요. 네, 그래서 단일 처리기 CPU 그러면 시스템 그러면 CPU가 한 개, 다중 처리기 그러면 CPU가 멀티로 있는 거죠. 네. 자, 다중 코어. 우리가 이제 CPU 같은 경우 뭐 쿼드 코어, 옥타 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듀얼 코어. 네. 옛날 펜티엄 나왔을 때 이제 듀얼 코어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CPU가 한 개인데 이 안에 연산 장치가 여러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CPU의 가장 핵심은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개가 들어 있는 걸 다중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그래서 레지스터하고 이 코어가 여러 개 들어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중 코어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흩어져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제 분산 처리하는 거죠. 분산 처리. 이게 성능 좋은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를 잘라서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따로따로 떨어지는 애들한테 일을 시키고 결과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 다시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PU 입장에서 유저 프로세스를 실행하다가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유저를 실행하다가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아이들과 트랜스퍼가 있네요. 이런 차트들은 그래프는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컴퓨터 클러스터링.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 클러스터링. 자, 요거는 개념적으로 알아두세요. 요거는 교과 교육론처럼 약간의 어떤 지문을 주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죠. 커널 모드, 유저 모드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이론 부분에 살짝 나온 내용이에요. 뭐 리눅스나 이런 걸 좀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썼을 것이고 윈도우만 했을 때는 커널 모드, 유저 모드를 윈도우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개념들을 다 이해해야 뒤쪽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뭐 스케줄링하고 뭐 디스크 스케줄링도 하고 동기화도 하고 뭐 사실 시험에 나온 거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출제위원들은 그걸 막 어떻게든 꼬아서 내려고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꼬아내는 게 이제 스케줄링에서 꼬아내죠. 다른 것들은 꼬아낼 게 없습니다. 나오는 게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한데 이제 그걸 약간 좀 복잡하게 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싱글 코어, 캐시와 코어. 이 코어가 이제 ALU,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애들을 코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코어가 여러 개가 있고 캐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멀티 프로세서죠.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죠.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다중 처리 구조라고 합니다. 자, 클러스터링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수의 컴퓨터들, 그렇죠?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병렬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병렬 컴퓨터라고 하는 게 이제 슈퍼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슈퍼컴퓨터는 CPU를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고 병렬 처리를 한다는 거죠. 병렬 처리. 병렬 처리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런 슈퍼컴퓨터가 아닌 흩어져 있는 슈퍼컴퓨터를 구현하는 거,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엔 그 네트워크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이제 한 5년만 지나면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오는 것보다 네트워크로 읽어오는 게 더 빠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크롬북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운영체제를 그냥 네트워크로 다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뭐 개념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링의 핵심은 뭐 이런 거고요.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009년에 나온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답은 4번이에요. 자, 마이크로 커널은 수직적이고 계층적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 확장성이 좋다. 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자, 일괄 처리 시스템은 응답 시간 최소화가 목적이고 이게 틀렸죠? 그냥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게 커널이 마이크로라는 커널이 매우 작다 이런 뜻인데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게 CPU의 핵심 코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단일 커널과 단일 커널, 마이크로 커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이 2009년도 이 객관식 문제가 출제될 때는 완전 말장난으로 막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네, 문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 자, 그래서 이제 단일 커널과 마이크로 커널을 비교하면서 이제 마이크로 커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건데 마이크로 커널은 말 그대로 커널을 제일 가볍게 만든 거예요. 작게 만들었죠. 작게 만들어서 네, 얘가 이제 그 역할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하고 메모리 관리하고 네, 요 두 가지 정도 요런 덩어리만 모듈화 시켜서 네, 커널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밖에다 놓는 거예요. 뭐 드라이버나 네, 파일 시스템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밖에. 그래서 커널 모드가 있고 유저 모드가 있을 때 네, 이제 마이크로 커널은 이제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만 커널 모드에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용자 모드. 그래서 커널이 되게 가볍죠 이렇게. 네, 이런 모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일 커널이라고 하는 건 커널이 하나인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 프로세스 관리도 하고 메모리 관리도 하고 드라이버도 있고 파일 시스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API를 이렇게 줘가지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유저 모드가 있고 커널 모드가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단일 커널은 이거 하나를 커널로 그냥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크기가 크고 고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은 커널의 모든 기능을 사용자 모드에서 수행하여 서비스를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커널의 모든 기능은 아니죠. 모든 기능은 아니고 대부분의 기능은 유저 모드에 있고 그냥 핵심 중요한 기능은 커널 모드에 있는 거죠.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죠. 어려운 말들이 많네요. 네. 자, 모노리틱 커널은 마이크로 커널과 반대되는 거 얘가 모노리틱인가 보네요. 네. 새로운 플랫폼을 인식하는 유연성이 낮다. 그렇지 않죠. 다 가지고 있잖아. 드라이버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유연성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연성 시스템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좋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36번 얘 돈은 아니죠. 얘는 답이 2번입니다. 단일 프로세서를 갖는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단일 프로세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99.9%는 다 단일 프로세서예요. CPU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일 프로세서입니다. 작업 중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자료는 해당 프로세서가 종료되어도 영구 저장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운영체제는 프로세서,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등에서 모든 컴퓨터 자원을 관리한다. 맞죠? 자, 분산 시스템. 이 운영체제는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공유를 관리하고 서로 다른 컴퓨터 프로세서가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맞죠? 그래야 분산 처리를 하겠죠? 자, 비다중 프로그래밍. 비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싱글 태스크를 얘기합니다. 네.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을 하나밖에 실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들은 다 멀티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네, 인터넷도 하면서 한글도 띄워놓고 음악도 듣고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멀티 프로그래밍이고요. 비다중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글 실행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실행 못하는 거 이런 거죠. 옛날에 그래서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을 때 했던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시브날이나 이런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거는. 네. 그게 메모리를 구분할 수 없어서 그래요. 지금은 메모리가 얘는 A 거, 여기는 B 거, 여기는 C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메모리가 작기도 했고 프로그램을 페이징으로 나눠서 올리고 뭐 이런 기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도 없었고 그 메모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도스라는 운영체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잘 못했다. 자, 운영체제에서 자료의 접근을 보다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캐싱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캐시의 저장 용량은 레지스터 용량보다 작다. 아니죠? 컴고에서 했죠? 레지스터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 하드 디스크나 SSD나 그 다음에 테이프 이렇게 가죠.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얘도. 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메모리 배치. 자, 오퍼레이팅 운영체제가 일단 제일 먼저 시스템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 이 작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실행되었지만 종료되지 않은 것. 종료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얘기하죠. 그 프로그램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가 CPU에 메모리에 올라와서 CPU가 실행을 시작하면 걔가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쵸? 프로세스. 뭔가 처리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프로세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파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작업 관리에 관련된 요 파트예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의 개념을 공부하고요.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 근데 스레드에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 객관식에서만 시험에 나왔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낼 수는 없으니까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자. 스레드가 뭐냐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자. 그 다음에 프로세서 스케줄링, 이 CPU 스케줄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화. 네, 이 동기화는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꼬아내자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게 꼬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착 상태는 뭐 산수만 잘하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네, 가상 메모리, 페이징 기법 뭐 이런 것들 좋죠. 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도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오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중연산 모드가 있는데 사용자 모드가 있고 커널 모드가 있어요. 사용자 모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에 세팅된 명령 중에서 운영체제의 도움이 없어도 되는 애들을 실행하는 게 사용자 모드예요. 네. 뭐 포문, 네. 이런 것들은 뭐 운영체제 도움이 없어도 상관없죠. 네. 이런 명령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명령이 사용자 모드에서 돌고, 그 다음에 커널 모드는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 또는 시스템 모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들이 필요한 것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일부, 네, 이런 애들은 모드가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커널 모드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저 모드에서 쓰다가 유저 모드에서 실행이 되다가 커널 모드가 필요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슈퍼바이저, 관리자, 어드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결국 이제 커널 모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네, 그래서 유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시스템 콜이라는 거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시스템 콜이라는 거 불렀더니 이쪽으로 넘어가요. 커널 모드로 넘어가서 시스템 콜을 실행하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인터럽터 이런 것들 다 이쪽에 속하죠. 네, 그러고 다시 유저 모드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를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커널 모드는 슈퍼바이저, 시스템 모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운영 체제가 직접 관리하는 모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 그중 상대적으로 낮은 권한이라는 게 유저 모드예요. 네, 유저 모드. 높은 권한이 커널 모드죠. 네. 자, 이때 아주 사람들이 이거 뭐 진짜 그냥 주는 문제로 낸 건데 사실은 많이 접하지 않은 용어들이죠. 접하지 않은 용어들이다 보니까 약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가 나옵니다. 타이머. 자, 타이머는 지정된 시간 후에 컴퓨터를 인터럽트 하도록 설정하는 뭐 이런 것들 타이머죠. 그래서 타이머는 미리세크 단위로, 네, 보통 일반적으로 타이머는 미리세크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초 후에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타이머에다가 10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해보면 스크래치는 타이머가 초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를 코딩해보면 마이크로비트는 미리세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이머는 미리세크 단위로 됩니다. 미리세크 단위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1000분의 1초까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타이머가 된다는 거죠. 자, 타이머는 고정 타이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 타이머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쓰세요. 이 책에 나왔어요. 네. 자, 프로세서 관리. 프로세서가 일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 CPU 필요하죠. 메모리 필요하죠. 파일, 입출력 장치 이런 다 필요하죠. 이런 것들 자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자, 특징. 일단 여기 자원을 한번 보면 자원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은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 제공될 수도 있죠. CPU 생성될 때 제공될 수도 있고 실행 중에 제공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실행 중에 제공될 수 없는 애가 있어요. CPU. 그죠. 얘는 실행하려면 CPU가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실행 중에 제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자원 관리의 특징. 특징은 뭐 그런 거 쓰면 되겠네요. 이런 자원들은 실행 중에 제공될 수도 있고 생성할 때 제공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애들은 사실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전부 다 반환된다. 뭐 이런 특징들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는, 프로그램은 저장된 파일이라 그랬죠. 파일. 그래서 수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 실행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실행할 수 없는 아이. 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능동적이라 그래요. 능동적이다. 능동적이고 뭘 가지고 있냐면 프로그램 카운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네, 프로그램 카운터를 통해서 다음 어디 실행할 건지를 갖고 있는 능동적 개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정 타이머, 가변 타이머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책에 나와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운영 체제가 프로세스 관리와 연동해서 책임지는 활동. 자, 이런 거 그냥 이론적인 건데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서 써보세요.
말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CPU에 프로세스와 스레드 스케줄링을 한다.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죠. 자, 사용자 프로세스와 시스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제거한다. 운영체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 프로세스 일시 중지 및 재수행. 자원을 요청했는데 자원을 받지 못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일시 중지시킵니다. 자원을 받지 못했는데 걔가 CPU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들이 실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고 또는 재수행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동기화 기법을 제공한다. 동기화 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네, 여러 프로세서가 사용하면 안 되는 영역, 이런 영역들을 그러면 정해진 숫자의 프로세스만 진입하도록 설정하는 걸 이걸 동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마포 이런 애들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기법들을 제공한다. 그게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메모리 관리.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하면서 해야 하는 필요한 예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메모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역, 사용 영역과 자유 영역이라고 하는 프리 영역, 비어 있는 영역,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관리하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별로 어디를 쓰고 있는지도 관리하게 됩니다. 그쵸?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관리하죠. 그 다음에 메모리의 적재 또는 메모리에서 제거될 프로세스들을 결정합니다. 이제 스왑한다 그러죠. 종료가 되면 메모리에서 날아가는 게 맞지만 종료되지 않았는데, 네, 얘를 좀 빼야 되겠어. 이럴 때 얘를 디스크로 넘어가서 디스크에 저장하도록 하고 얘 새로운 애를 이렇게 불러오는 것, 이런 것들을 스왑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회수하고 이런 역할들을 운영체제가 모두 담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저장 장치의 성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성능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명칭만 알고 명칭과 특징만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용량은 이쪽으로 갈수록 용량이 크고요. 그렇죠? 용량이 증가하고 자, 왼쪽으로 가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캐시 보세요. 미리세크 단위로 보면 캐시 접근 시간이 0.5미리세크, 길어봐야 2.5미리세크죠. 여기는 250이죠. 100배입니다. 100배. 속도 차가 100배 납니다. 디스크로 넘어가면, 네, 캐시가 25인가요? 0.5에서 25까지 좀 이상하네. 2.5 같은데. 네, 잘 안 보입니다. 이 디스크와 속도는 또 상상할 수 없죠. 25라고 하더라도 2000배 차이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갑자기 디스크를 읽기 시작하면 컴퓨터의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이게 왜 이러지? 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수 A를 디스크로부터 레지스터로 이동하는 과정. 자, 디스크에서 이만큼을 메모리를 읽어요. 그 메모리 이만큼 들어오겠죠? 이거 너무 크네요. 자, 디스크에서 들어온 이만큼 메모리로 와요. 이 중에 일부가 캐시로 갑니다. 캐시 이만큼만 들어와요. 이 중에 일부가 아니지. 여기 레지스터는 필요한 데이터만 가죠. 네, 다 들어갔네요. 필요한 데이터 이만큼만, 네, 레지스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캐시에 있고, 캐시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고, 메모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디스크에 있다. 이 이론이 맞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있네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가 이제 구름이잖아요. 구름. 저기 위에 어딘가에 있는 애. 네, 그래서 가상 기계들, 서버들, 이 흩어져 있는 뭐 이렇게 있는 애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아니 뭐라고 표현해? 우리 클라우드 많이 쓰잖아요. 뭐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그럼 업체들이 이렇게 싹 준비해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쓰는, 네, 우리가 구글만 알고 있지만 뭐 KT나 이런 데도 클라우드 되게 많습니다. 네, 파일을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사 방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운영체제가 돕는 그런 것 중에서는 복사 방지, 네, 그 다음에 DRM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저작권 관리, 네, 디지털 저작권 관리하는 DRM이라고 해서 동영상에다가 넣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서명, 전자 서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동영상에다가 이 DRM 기능을 사용하면 동영상이 다운로드도 됩니다.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 이걸 재생하려고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해당 그 특정 사이트의 권한을 요구해요. 그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동영상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 내가 컴퓨터에 파일을 다운받았어도 DRM 세팅이 되어 있는 애들은 다운받아봐야 뭐 좋을 게 없어요. 어차피 실행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다운돼, 너도 받아서 봐 이러고 친구한테 줬는데, 네, 친구는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DRM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들은 혹시 커널 모드, 유저 모드 뭐 이런 거 되면 뭐 DRM이라고 뭐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GNU가 있습니다. GNU는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고 있는, 네, 리차드 톨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제 GNU라는 거죠. 요거는 시험엔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책에 1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좀 잘 보시고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정리 잘 해놓으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호출 부분이 있습니다. 2장인데 시스템 구조에서, 네, 사용자 모드랑 커널 모드가 있어요. 이게 사용자 모드를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가 오픈이라는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 네, 이 커널 모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커널 모드로. 그래서 아까 그 그림과 똑같아요. 이렇게 유저 모드 쭉 실행하다가 시스템 호출이다. 그럼 커널 모드로 갔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권한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커들은 막 이런 부분에 그 순간을 어떻게, 루트로 넘어가는 순간을 어떻게 해가지고 루트 권한을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던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되다가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프린트F 이러면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갔다가 커널 모드에서 다 처리해 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인수만 받아가지고 커널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커널 모드 갔다 이렇게 다시 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내가 짠 프로그램이니까 사용자 모드에서만 실행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 옆에다 뭘 정리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우리는 모르죠. 네, 모르지만, 네, 커널 모드로 넘어가는 명령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포크, 프로세스 생성하는 거죠. 당연히 커널에서 해야 되겠죠. 자, 프로세스 종료할 때, 그 다음에 wait, 네, 아니면 오픈이 있으면 클로즈도 있겠죠. 네, 파일을 열었으면 읽어야 되겠죠. read, 그 다음에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write. 자, 이런 명령들을 전부 다, 네, 시스템 호출입니다. 시스템 호출. 그래서 사용자 모드에 있다가 커널 모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뭐 시험에 내긴 좀 어렵죠. 어려워요. 하지만 리눅스 커널을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다. 리눅스 커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드로이드 자체를 유료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리눅스 커널을 갖고 있어서. 하지만 이런 건 가능하죠. 구글에 거기다 특정 기능을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 기능 때문에 뭐 한 카피당 얼마 이렇게 이제 받으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구글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죠. 네. 그렇죠? 리눅스는 공짜니까요. 예. 그 어떤 회사도 리눅스를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부팅으로 가면, 자, 부팅, 시스템 부트라는 개념이 뭘까요? 부트. 부팅한다는 이 개념은 커널이 적재돼서 컴퓨터를 시동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적재되어 컴퓨터를 시동하는 절차.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팅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뭐 나오면 틀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는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떨어집니다. 네. 주는 문제를 틀리면 다른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월등히 높죠. 자,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이나 부트스트랩 로더, 얘들이 하는 거는 부트 프로그램을 적재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부트 프로그램을 적재하고 실행해서 얘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부트 프로그램을 부팅하는 부트 프로그램을 왜 그러죠? 자, 프로그램을 적재하고요. 적재된 애를 실행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커널이 적재됩니다. 커널이 적재되고 실행하면 끝납니다. 실행하면 얘들이 하는 일은 끝나요. 얘들이 하는 일을. 네, 왜? 얘가 부트 커널이 적재돼서 실행된다는 거, 이제 운영체제가 실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운영체제가 실행되면 얘들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얘들은 부트 할 때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들은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 메인보드에 있는 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롬에 저장되어 있다. 자, 부트 프로그램은 커널 적재가 핵심입니다. 네. 자, 1, 2장은 뭐 이렇게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잠깐 끊어서 이제 3장 가도록 할게요.